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거쳐 올라오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담긴 의미와 판세 전망,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두화 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네, 드디어 내일 이제 대선의 날인데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5시간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전국을 이제 훑으며 마지막 유세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피날레 유세를 건대 입구와 이제 홍대로 잡았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에 담긴 의미 그리고 마지막 담긴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토를 종단을 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시작하셔가지고요. 부산을 가셨다가 대구 서문시장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이제 시청광장 거기까지 오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광장에서 지금 9시까지만 유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통합 유세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건대 입구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11시까지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12시까지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시에 건대 입구 가셨다 마지막에는 이제 강남역에 가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를 종단하면서 제주도는 지금 정말 따뜻하다고 하는데요. 그 네. 봄 소식, 물리적인 계절에서 오는 봄 소식이 이제 국민들이 새 시대를 열망하는 그런 봄 소식을 여기 광화문, 서울까지 국토를 전체를 종주하면서 끌고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마지막 서울 유세는 이제 시청광장, 광장이라는 데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불러내 주신 분이고요. 국민들이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광장에서 이제 유세 차량 이용하는 유세로서는 마지막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이면 이번 대선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 측 상황을 보면 깜깜한 기간 동안에 2030 여성 등을 비롯한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게 상승세로 연결이 돼서 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막판에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2030 여성 얘기하시는데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젊은 층들도 저희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건 선거 과정에서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로 26년을 살아오면서 법 집행을 하면서 뭐 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가혹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가혹한 살인 사건을 뭐 2건이나 변론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심상정 후보와의 마지막 토론회 봤을 때 심상정 후보가 김지은 씨 2차 가해자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으니까 좀 찾아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라고 그 전에 토론회부터 계속 부탁을 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하시냐 이랬더니 뭐 사람이 2,000명이나 있어서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만큼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성들이 그런 부분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일화로 인한 효과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권에서는 이제 곧 야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계속 뭐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저희는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화를 해낸 이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들이 순풍을 불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그 역대 최고치 36.9%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 1, 2, 3위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 이 유불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주장처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하신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사전 투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의 분석은 원래 사전 투표율이 뭐 평균 투표율보다 호남 지역이 좀 높기는 한데 이번엔 유난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그전에는 투표를 안 하던 분들이 투표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호남 지역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뭐 30%까지 뭐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어떨지 모릅니다만 지역 밀착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쇼핑몰 도입이라든가 이런 복합 쇼핑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일자리도 얻으실 수 있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밀착형 공약을 얘기하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커뮤니티나 아니면 맘카페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시다가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이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제 네.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에 공을 들인 만큼 이준석 대표가 자신하는 만큼 높은 사전 투표율이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현상, 민주당의 다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호남 그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은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계속 노력해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선대본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의심 사례 신고 접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후에 불복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6일 날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뭐 직접 투표, 비밀 투표라는 헌법의 대원칙,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무시됐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 부실한 선거 관리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위신도 손상됐다라는 게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 이전에 본선거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선거 이후에 이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 사전 투표를 상당히 독려했거든요.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했고요. 우리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고 이제 김건희 대표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하면서 사전 투표 독려를 저희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 중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막 사전 투표 하라니까 일부는 하시고 또 일부는 갸우뚱하면서 본투표까지 계셨는데 저희 보고 헛똑똑이라고 이 봐라 사전 투표가 이렇게 부실하지 않냐 그러면서 본투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부정이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실한 선거 관리, 무능한 선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 이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그리고 고생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이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게 후속 조치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보도 받고 관심도 기울이고 이제 감시단, 투표 감시단도 있고 참관인도 있으니까요. 본투표를 꼭 하셔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정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투표를 꼭 해주십사.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그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8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80%를 넘을 걸로 일단 많이들 전망을 네. 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26%일 때 네. 이제 본 투표율이 77%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약간은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솔직히 나도 언제 코로나가 걸릴지 몰라 이래서 사전 투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제 주소지에는 영원히 주로 살아서 이제 주소지에 잘 못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본 투표를 하기 어려우실 수도 네, 있죠. 사전 투표는 아무 데서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 사전제도 정착,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 투표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통 80%가 훨씬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85%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13대 대선이 80% 후반대까지 나왔더라고요. 87%인가 뭐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80%는 어쨌든 80은 넘지 넘을 않을까 것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뭐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막판에 이게 대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김 씨 이제 녹취록에 담긴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는데 이런 그 일축한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녹취록만 우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녹취록이 전체 녹취는 1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온 건 한 12분 정도예요. 그럼 일정 부분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발췌되면서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편집되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작년 9월에 이 부분 녹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네. 벌써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언론에 근무하는 뭐 누구 씨, 뭐 이런 분이 아주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는 뭐 조선일보, 문화일보, 주간조선 등에서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럼 위협을 느꼈겠죠. 이제 네. 언제 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건데 왜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하는가 시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라는 신모 씨가 이 보도한 언론이라고 해야겠죠. 뉴스타파의 자문위원인지 계약직인지 하여튼 뭐 2년 동안 한 8천만 원 돈을 받고 계시는 그 관계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도할 땐 보면 제3자한테 제보를 받았다. 이래서 아니 회사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고 대표한테 물었더니 타파 대표께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이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게 본인들 변론용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뭐 시장님이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이런 녹취록이 보도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물타기로 과거의 거를 갖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언급된 그 조 씨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윤석열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토론회에 나와서도 커피 왜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커피 왜 타줬냐, 조 씨 왜 봐줬냐 그러는데 커피 타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게 지금 조 씨의 진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윤석열 검사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몰라도 윤석열 검사를 알지도 못했고 그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도 없다는 건 검찰 진술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대장동 사건 제가 짧게 한 몇 줄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공소장을 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동규라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이제 비전문가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이 돼서는 700억이라는 뇌물 수수를 약속받고 일부는 현금을 받고 나서 민간 사업자한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멀리 나가면 성남 시민에게 최소한 수백억의 이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성남시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고 개발권자고 뿐만 아니라 설계권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허가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좌천돼서 대구지검에서 계셨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공소 사실만 봐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번 그 녹취록 파문이 대선 투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녹취록이 어떤 때는 자기네한테 유리한 건 막 주장하다가 그 이재명 후보나 여당에서 또 불리한 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여당이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선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정치 혐오 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사실은 선관위가 부실 선거가 있었잖아요. 관리가.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모든 부분 포함해서 심판하시고 진실을 밝혀내시려면 반드시 본투표 꼭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한 말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기를 불러온 사람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상식과 공정, 법치를 회복하는 사회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좀 믿어주시고요. 꼭 정권 교체로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는 사회, 국민들이 불러낸 후보를 다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맘카페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후보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살 나라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의 막판 변수와 판세 분석 그리고 D-1위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두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